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가까이 됐고요.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면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 한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 한번 돌파 테스트는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치고 간다는 것은 이게 뭐지?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사실 오늘은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계속 최근 시황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상승 추세는 변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거의 하루 종일 이제 환율에 대한 것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 근데 우리가 이 달러 인덱스가 오늘 날짜로 보면 99.81 포인트인데, 고가를 그렇게 찍은 거죠. 이제 곧 100포인트가 눈앞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이유는 아마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값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 때, 그러니까 즉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선호 심리가 강해질 때 글로벌 어떤 주식시장이 둔탁한 흐름을 보였던 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적들이 많죠. 근데 이것이 왜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라고 하면, 월간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요 스토캐스틱 월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 산업이나 이쪽이 아주 극심한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건 거죠.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진짜 안전자산 선호 심리만을 온전히 반영한 것인가? 진짜 그거라면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어떤 이유들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심리 위축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냐면, 미국 이제 대선을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이 과정에서 블룸버그의 어떤 부진, 혹은 샌더스의 당선 가능성이 상승하는 이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쪽의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트럼프의 말로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미국만 강세, 상대국들을
억압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의 의견은 좀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뭐 전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어떤 왜곡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화폐가 통화가 구성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로라든지 뭐 일본의 엔, 영국의 뭐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뭐 스위스의 프랑, 뭐 이렇게 총 6개의 통화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각 통화 비중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유로화의 비중이 한 58%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왜곡되기가 쉬워요. 유럽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달러라는 이 느낌, 달러와 인덱스는 유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유럽은 저희가 시장에서는 사실 미국 이야기만 간간히 드리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 이야기는 자주 하진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라고도 좀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가 제로 금리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 안에서 경제 대국인 독일 경기가 침체 국면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로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는 의미보다는 유로가 약세라는 의미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막 치고 가는 것이 달러 강세여서라는 것보다는 유로 약세라는 의미로 좀 보고요.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다이버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이 고점을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의 이 고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벌써 지수는 일단 넘어가 있거든요. 한번 이 언저리에서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겠지만 한번 방향을 다시 아래로 잡으면 달러가 잡으면 상당히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뭐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요거로만 좀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인데 그 옆에 검정색을 이렇게 보면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라고 있고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 지금 보고 있는. 근데 이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유로화의 어떤 왜곡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를 많이 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거 제가 사진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일본, 영국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여러 개의 이제 통화들을 막상 더 추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의 비중이 약 한 60%대에서 약 한 30%대로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많이 좀 왜곡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달러 인덱스를 이게 딱 따로 떼놓고 보지 않더라도
조금 더 유럽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왜곡되는 것을 조금 완화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좀 보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아주 전고점을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이 전고점을 넘지 않았어요. 아직도. 넘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진짜 달러 강세를 우려하기에는 아직 조금의 어떤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요것도 좀 봐보면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블룸버그 JP 모건 아시아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것 역시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여기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달러 강세의 의미인데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달러 강세의 의미인데 지난번에 그 저점들과도 보면 그렇게 그 거리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뭐 하나의 생각인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달러 강세에 대한 이 고민이 왜 되냐? 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만 보고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세인 이유가 설마 주식시장이 이제부터 안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가? 선호 심리가? 그러면 진짜로 이제 시장이 과열권이고 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인데 실제로 보면 유럽의 어떤 약세로 인한 왜곡 현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가 안 좋은 건가? 우리 환율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건 역시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사실 달러에 비해서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려하고 있는 달러 강세의 외국인 순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에 대한 우려들, 외국 돈들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정도의 우려는 좀 저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을 보면 거의 물량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물량은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 뭐 이것으로는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물량은 다 나온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이 변동성 구간이 끝나기 이전에는 뭐 급등과 급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고민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오늘 사실 여기 20일짜리 수출 내용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1분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뭐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그 19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사라진다면 그 실제 경기와 주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보다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떤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 이전에 벌써 주가는 올라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 좋아져야지,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확진 없고 다 사람들 다 낫고 사람들 입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실제로 뭐 공장에 사람들 다 출근하고 뭐 이때 되면 벌써 주가는 그 이전부터 꼭지를 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의 구간은 이런 심리가 좀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코로나 이전까지의 주가가 회복하고 나면, 그러니까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를 보면, 요 언저리겠죠. 요 언저리겠죠.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일간 차트로 볼게요. 코로나의 상황 그 이전의 시장까지를 이제 일단 딱 지수가 만약에 어떤 여기서 변동을 겪고 나서 해결된다, 좀 이제 괜찮아졌다 했을 때는 분명히 회복이 되겠죠. 이 언저리까지 이미 중국은 회복이 됐지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지수가. 그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저는 수출 증가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확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언저리까지 약 한 2250 이상까지는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래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갈 정도, 2100을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좀 더 작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그 2100과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낮은 구간대는, 이런 구간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게 여기 왔을 때 실제로 수출 증가율에 의해서 그 상방으로 갈 수 있느냐가 좀 나뉠 것 같은데요. 많은 예측치들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긴 하는데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3월 1일에 나오는 이 수출 증가율이 좀 중요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거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은 저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수들, 그 어떤 지표들 있잖아요. 어떤 자료, 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거일 거예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이 주말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먼저 보는 이 수치거든요. 수출입 증가율이, 수출입 통계가.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지금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수출입 관련한 이 통계는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어떤 우리나라가 중간재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IT라 뭐 석유화학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국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이쪽이 매우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 정보들을 다 못 믿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과 다르게 중국의 어떤 교육 규모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쪽은 못 믿겠고, 그렇죠? 그랬을 때 프록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이제 대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어떤 그 주요국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3월 2일, 4월 1일 이렇게 발표되는, 이렇게 매월 발표되는 이 수치들, 10일, 20일, 뭐 이렇게 10일 단위로도 발표되는 이 수치를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3월에 우리 기대치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장은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애플을 매수한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삼성으로 해볼게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이유가 이번에 나오는 핸드폰이 굉장할 것 같아.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미뤄서 만약에 핸드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 매수한 이유가 바뀌어서 매도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연된 것을 매도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그런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저희의 입장은 어떤 매도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 수요가 이연되는 것에 어떤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텐트업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엊그제인가 어젠가 올려드린 것처럼 이것을 수요와 공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요가 준 것이 아니라 공급이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것은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요가 준 것은 이건 문제가 심한 거죠. 근데 공급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율이 60%라고 하고 뭐 곧 정상화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 이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좀 있으면 뭐 매도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매도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이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저는 유로가 약세다라고 보고 싶고 아시아권의 이쪽도 사실 달러보다는 괜찮다 생각보다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즉 달러 강세가 즉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 대선 어떤 이런 과정도 연계되어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심리 이쪽을 반영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그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이거 벌써 까먹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어렵게 합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됐었잖아요. 다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이 남았겠지만 본격적으로 또 이행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 코로나는 또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빠져나간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지금 미국 쪽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요. 미국 쪽 자금도 계속 관망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안에서 변동성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거의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수준가율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3분기까지 더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이 나쁠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만 제외하면 없어요. 너무 좋은 상황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코로나만 제외하면.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영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이것을 매일매일의 어떤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고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라고 봤을 때 결정을 해보는 거죠.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다. 절대 해결 안 될 것이다. 라고 고르는 거죠. 저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요. 시간의 문제겠지만.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 안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 외에 다른 요소들을 좀 봤을 때 긍정적이라면 시장을 좋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환율도 이렇게 튀어오르고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200원을 이렇게 강하게 넘어선 것이 혹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돈을 뺀다면 대형주들에서 먼저 빼기 시작합니다. 보통 대형주 혹은 시장의 주도주, 보통 그 시장의 시작과 끝은 주도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이게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쫙 작년에 벌써 꽤 됐네요.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때는 주도주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좀 볼게요. 겹쳐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구간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같은 이제 시간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때부터 시장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던 시간. 삼성전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요 어떤 변곡점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망가지려면 대장주에서 시작한 이 시세가 이 대장주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게 저희는 볼 때 꼭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주도주성 대형주, 대장주의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도 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나름 크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산업에 지금 이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 주도주들을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있을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또 삼성 SDI, 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저는 이 정도가 시장에서 코스피보다 강하고 수급 역시도 계속 붙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막 크게 이탈하고 이런 건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주간 차트로 이렇게 좀 봐보면, 볼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좀 이상한 수급이 좀 연출됐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최근 며칠 수급이 조금 혼탁해지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수급이 매우 강하죠. 네이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나쁘진 않는 모습이에요. 카카오도 수급 좋고, NC도 수급이 아직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게 좀 보면, 일단 우리 시장의 이 주도주격인 얘네들이 일단은 멀쩡해요. 지금은 시장보다 상당히 조정폭이 적고 강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죠.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뺀 나머지 상황들은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코로나라는 건 해결될 수 있는, 시간 되면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고 다른 이슈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예전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잊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지금 시장을 걱정하고
뉴스들이 너무 이게 무서울 정도로 심한 말들이, 무서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나라를 아예 그냥 딱 단절하자라든지, 뭐 혐오 발언도 많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를 좀 보면, 근데 가끔 이렇게 반등할 때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건 아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거래량이 전일보다 감소하면서 아주 크게 하락할 때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 혹은 뭐 잠잠해지는 경우들이 좀 약해지는, 하락이 약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지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추가 매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더 나눠서라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혹은 뭐 코스피 2150, 2100 이 정도 올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요때 매수를 했으니까요. 2200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빠지면 빠질수록 더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할 생각이고, 그 이유는 짧게 타이밍으로 보면 뭐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긴 흐름으로 보면 상승 추세는 예 아직 꺾인 건 없다라고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어떤 시나리오 소설을 좀 써봤는데요. 뭐 이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역시 이러한 어떤 시황간들은 언제든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고,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여태까지 고민했던 어떤 결과는 이거인 것이고, 당장 주말, 월요일, 화요일 또 어떤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다음 일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극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겁먹지 않으려고 제 자신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뭐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좋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타이거 2차전지 테마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예,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